뉴욕 뉴저지 지역을 강타한 아이제아스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가구와 업소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임대료가 최고 60%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아이젠 학생의 절반가량은 올 가을학기 100% 온라인 수업을 받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의 자해격리 단속을 강화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민주공화당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 출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루이드 조엘 연방우체국장이 연방우체국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8월 19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아이제스로 인해 정전 피해를 당한 가구와 업소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PSENG는 아이제스로 발생한 정전 사태 복구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있다며 모든 피해 보상을 하진 못해도 증명이 되면 일정 한도까지 가입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IGS로 인해 롱아일랜드에서는 업소를 포함한 40만 가구, 뉴저지주에서는 57만 5천 가구가 정전으로 전기불이 없이 최대 일주일 이상 불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로 인해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상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기불 없이 일주일 정도 불편하게 생활했었거든요. 냉장고 음식도 다 폐기하고 사실 그때만 해도 PSENG로부터 피해 보상에 관한 얘기가 확실히 없어서 사진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식품, 의약품은 보상한다고 했는데 전기 없이 살았는데 전기료를 면제해 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싶네요. 보상 규정이 식품이라든지 식당 쪽은 정전이 되어서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한 부분적인 비즈니스만 보상해 준다는 말이 있어서 3일간 정전돼 가지고 3일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전기료 인하라든지 그런 쪽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보상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PSENG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고 보상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식품이 상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적어도 72시간 이상 정전 피해를 당했어야 합니다. 보상 한도는 일반 가정집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기준으로 식품은 최대 $250까지, 의약품은 최대 $300까지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상한 식품을 보상받을 때는 세부 항목 리스트를 작성해 $150까지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액이 $150를 초과하면 세부 항목 리스트와 함께 슈퍼마켓 영수증, 상한 음식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정전으로 음식이 상하는 피해를 당한 식당 등 업소나 기업은 최대 $5,000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폐기 증명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은 오늘 9월 16일까지 PSENG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PSENG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최대 6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인 뉴욕시의 아파트 임대료가 최고 60%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 비어있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기업인 밀러 세뮤얼과 더글라스 엘레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맨해튼 내 아파트는 1만 3천 채 이상이 비어있으며 이 중 1만여 채가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맨하탄과 브루클린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퀸즈 북서부의 경우 임대료 하락률이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에 비어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서부 퀸즈 지역 아파트 공실률은 70%, 브루클린 지역은 85%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렌트비 하락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팬데믹 기간 호황을 누린 이삿짐 업체들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팬데믹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예년에 비해 이사율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맨하탄 부동산 업계는 임대료 하락은 건물 컨디션과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특히 일부 럭셔리 콘도 등이 많이 하락했지만 코로나 초기에 비해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를 떠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를 벗어나지 않은 이 주민들은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북부 뉴욕의 교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현 시점이 임대인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시안 학생의 절반가량은 9월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 전문업체 초크비트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가을학기에 전체 아시안 학생의 47%는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에 따르면 흑인 학생의 비율은 27%, 히스패닉 학생들 역시 27%, 백인 학생은 23%를 기록했으며 아시안이 인종별로 가장 높습니다. 차터스쿨에 다니는 12만 명의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계 학부모들의 견해를 반영한 수치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0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올가을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뉴욕시 교장 10명 중 1명도 9월 가을 학기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장 1,693명 중 9%에 해당하는 157명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신청한 것입니다. 교장들은 자신들의 평균 연령이 49세로 일반 교사들의 평균 연령 41세보다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학교에 출근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통행 제한 32개 주와 2개 부속령에서 오는 방문자들이 뉴욕시 호텔이나 단기간 숙박시설 등에서 묵을 경우 여행자 건강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한 방문자 중에 통행 제한주에서 온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해당 숙박시설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 조세 푸치토 셰리프는 해당 통행 제한주에서 오는 방문자가 건강 양식 작성을 거부하면 B급 경범 강제 명령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적용하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2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등 2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률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2개 주 가까이 코로나19 감염률이 평균 1%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17일 하루 사망자 수가 8명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건 중 15%에서 20%는 외부주에서 오는 방문자들로 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5개 지역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철과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31개 주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도 주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24시간 이후에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맞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본행사에서 대의원 공개 투표인 롤콜 호명 투표를 통해 후보 지명 기준인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공식 후보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롤콜 직후 화상 소감으로 가슴 깊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히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게 돼 내 삶의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공식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롤콜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국가의 영혼과 심장을 보여준 극적인 롤콜 이후 후보 지명이 공식화됐다며 조 바이든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와 8년 임기를 수행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축하해 조 당신이 자랑스러워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7세인 바이든 후보는 지난 1970년 델라웨어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한 후 델라웨어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초반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이후 막판 뒷심을 발휘해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민주공화당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 출신들이 대거 등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적국과 가까이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위험한 대통령으로 이로 인해 세계 속 위상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이란 핵 합의의 주역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성장하는 경제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파산시켰다고 직격했습니다.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갈 때 친선 사절단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수를 연발했다며 그는 우리의 동맹들과 절연하고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비웃음거리가 아닌 존경받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의 선거를 공격하지 않은 척 하는가 하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례를 사주했다는 의혹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정부에서 흑인 최초 합장의장,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도 연사에 나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세계 무대에 나섰을 때 미국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통합의 리더로 규정하며 그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파월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국가안보 당국자 및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들도 함께 동영상으로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동맹을 약화하고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미국 부대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는지를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우편투표 지연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연방우체국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올해 5월 취임 뒤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물 정시 배송을 위한 초과 근무를 폐지하고 고속 우편물 분류 기계를 없애는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미 대선에서 어느 때보다 우편 투표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들이 우편 투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며 실제 최근 46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에 기표한 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처방약과 예비선거 관련 우편물의 배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가운데 드조이 우체국장은 비용 절감 조치들을 대선 이후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하며 초과 근무를 복원하고 우편물 분류기계 제거와 우체통 철거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편 서비스 감축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또 연방우정국의 선거 우편물 관련 경영진 태스크포스에 노조 지도부와 산업계 협회들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의 발표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20명이 우편물 배달에 지장을 초래한 연방우정국의 운영 방침 변경을 되돌리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21일 상원, 24일 하원 청문회에 각각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인 MTA에 의하면 그동안 중단됐던 버스 요금 징수가 31일부터 재개되고 버스 앞문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트랜짓의 사라 페인버그 사장 대행은 MTA가 2024년까지 162억 달러의 예산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더 이상 버스 요금을 무료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네티컷주에서 올 여름 처음으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커네티컷주 공공보건국은 웨스트버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연령의 한 주민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심한 두통 등의 이상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몸살, 관절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올 가을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독감이 함께 걸린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목 통증 등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감 시즌은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 해 2월까지며 이에 대비해 뉴욕시 일대 약국들도 일제히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할지도 모릅니다.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다며 스스로를 칭찬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